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어떤 인간의 문화를 바꾸는 무엇이 나왔을 때마다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PC였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PC가 모든 가정 사무실에 공급되면서 D램 수요가 폭발했고,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이제 모바일 D램에서 수요가 폭발한 것이고. 네,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정민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 한정민이고요. 주요 업무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정의 불량을 찾아내거나 미래의 수를 예측하거나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자가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저희 영광인 것 그니까. 같고, 처음 저 여기 오셨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귀공자 느낌의. 근데 12년 전이면 지금 삼성전자 그때 주가가 어땠죠? 그때가 2012년이면 아주 아무 게 아닌가요? 그때 2014년 14년 그때가 사실 저는 정말로 재테크를 잘 몰라서 네. 그때 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네. 창립 때 한 중반 정도의 주식이라는 걸 처음 사봤는데 그때 한 5만 원 정도 됐어요. 네, 오. 액분하고 5만 원 정도. 그게 꽤 그 스테이블하게 그냥 네, 계속 그러던 그렇죠. 시절에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저평가되는 시대가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쪽에 계속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시 때면은 전쟁이 치열할 때였잖아요. 입사할 때쯤이면. 그쵸. 사실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좀 안정화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메모리가 굉장히 소중해서 빅테크들에게 메모리를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들 메모리를 싸들고 가서 제발 사주세요라고 비는, 그러니까 어떤 가격 경쟁을 통해서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AI 서버에서 그 메모리가 차지하는 뭐랄까 비중이 좀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장치, 그러니까 CPU나 GPU 같은 것들은 무의 법칙을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성능이 좋아졌는데 메모리는 그만큼 데이터 전달 속도가 좋아지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는 CPU는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데이터를 천천히 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GPU가 일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터 전송이 안 와가지고 GPU가 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옛날엔 CPU나 GPU였다면 지금은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HBM이 탄생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술이 좀 더 좋아져야지 인류의 삶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바빠졌어요? 회사가 많이 바빠졌어요? 뭐 일요일도 나와라 그래요? 사실 HBM 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D램 부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HBM 담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실적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실적도 왜 있어요? 수율을 올려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단가가 떨어지니까. 아, 네, 저희는 수율 관리하는 부서니까. 예. 그리고 사실 HBM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메모리의 반도체 생산 캐파라는 게 이만큼이 있으면 네. 사실 HBM은 원래 이 정도 되는 소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요구하니까 쭉쭉쭉쭉 늘어나고, 그럼 캐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D램의 생산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램의 생산량도 올려야 되는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수율을 올려가지고 같은 시간에 많이 뽑아내는 것. 그래서 원래 저는 좀 오래된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제품은 레거시 제품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수율 올리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아요. 되게 평화롭게 있게 되는데, 요즘은 좀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다는 건 휴가를 못 나가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일단 뭐 야근할 일도 좀 많이 생기고, 이제 수율을 올리라는 압박도 좀 있고요. 원래는 이런 압박이 없거든요, 레거시는. 근데 압박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뭔가 다들 치열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근데 HBM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는데도 너무 늘어나서 이제 D램 수요까지 함께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D램은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네. 이제 HBM이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HBM의 대역폭이나 용량이 아예 GPU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같은 GPU가 들어있어도 거기에 어떤 HBM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연산 능력 자체가 달라지니까 HBM을 자꾸 달라고 하는 중이고, 근데 HBM이 단가가 높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D램의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모바일, 근데 핸드폰이나 어떤 노트북에 들어가는 램 같은 것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D램의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것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래 팔던 것들은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는 치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가격을 올렸잖아요. 네. 그것이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 애플은 원래 굉장히 강한 가격 협상력을 갖고 예. 있었어요. 뭐 절대 가격 안 올리고 부품 단가 후려치고 이런 거 잘 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메모리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주도권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애플의 가격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애플이 그래서 이번에 창신 거 테스트한다고 네네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궁금한 게 뭐 레거시라고 하더라도 예. 창신 기술이 저게 가능하다고? 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율이 불가능해. 네네네. 좀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다른 예. 회사 거는 알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짐작하기에는 예. D램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아. 그리고 애플의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D램도 굉장히 뭐 단계가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출하처라는 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어떤 수율이나 품질이 이 정도면 여기 팔고 좀 더 좋게 나오면 여기 팔고 좀 더 좋게 나오면 여기 팔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낮은 등급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등급의 제품은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그런 걸 담당하는 것이 중국이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예.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쪽으로 수요가 뻗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율 잡기가 되게 어렵다 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내 부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서, 이 부서, 이 부서가 다 잘해서 서로 이게 딱 맞춰서 딱 맞춰졌을 때 그게 네. 수율이라 들었는데 네네네. 그게 얼마나 좀 힘든 난이도인지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D램을 처음 개발할 때는 예. 웨이퍼 전체에 뭐 칩이 2300개 정도 뭐 제품에 따라 다르겠죠 있는데 그거 딱 하나가 살아있는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를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려서 겨우 이 웨이퍼 전체에서 전체 공정을 거쳤는데 최종에 칩이 하나 살아있으면 그게 이제 공정을 찾은 거예요. 아 진짜? 네. 2,300개 중에 뭐 하나. 30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는 제품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가 살아있었던 루트를 가지고 어떤 분량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조금씩 넓혀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포토 엣치가 제일 유명한 공정들인데 엣치에서 구멍을 뚫고 포토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구멍을 작게 그리면 구멍이 작게 뚫리는 것이고 엣치가 구멍을 제대로 그렸어도 엣치가 크게 뚫으면 분량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 교호작용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뭐 두께를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더 두껍게 쌓으면 똑같은 엣치라면 구멍이 작게 뚫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아주 교호작용이 심해가지고 일단은 좀 쌓여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분량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하면 서로 교호가 어떤 게 있고 하는 걸 아는 노하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반도체 산업의 진입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수율 다른 뉴스 다 봐도 100% 찍었다라는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예.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분석했던 것 중에 100% 웨이퍼가 왜 안 나오냐가 그러니까 너무 있었어요. 궁금했어.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디펙이 제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디펙이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뭐 먼지 같은 거예요. 네, 반도체 입장에서는 먼지가 아주 큰 거니까 이렇게 먼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찌꺼기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칩이 죽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냐면 공정이 몇 개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대충 10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1000개를 무사히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그러니까 디펙이 하나도 없이 무사히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확률이 다들 있을 텐데 그냥 좋게 말해서 8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분의 80이니까 5분의 4잖아요. 5분의 4의 1000승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작은 숫자예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를 무슨 몇십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가 혼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HBM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의 게임 체인저인데 네네. 그 다음에 게임 체인저가 알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일단 HBM은 이제 대역폭을 강제로 늘린 거잖아요. 처리 장치가 있으면 메모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는 게 너무 느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처럼 쌓아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를 줄여놓은 건데 HBM이 사실 단순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데 HBM은 베이스 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베이스 다이와 D램에서 만드는 이제 메모리 다이가 합쳐져 가지고 되는 것인데 저는 베이스 다이를 지금은 다들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좀 특화해서 회사에는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베이스 다이를 좀 설계하고 저런 회사에는 베이스 다이를 좀 다르게 설계하는 식으로 좀 특화되는 것을 만들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HBM이 5세대인가 4세대인가 정도까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더리에서 좀 새로운 4나노 정도의 기술을 적용해서 베이스 다이를 로직을 바꾸는 짓을 하고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더리가 없으니까 TSMC랑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용처에 맞는 것을 로직을 어느 정도 넣어서
설계하는 것이 저는 다음 세대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금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다들 각자의 AI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이랑도 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 수요가 있다면은 계속 이런 게임 체인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AI가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네. GPU 서버를 만드는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다음에는 뭐 피지컬 AI라던가 그런 다른 수요가 계속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어떤 인간의 문화를 바꾸는 무엇이 나왔을 때마다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PC였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PC가 모든 가정 사무실에 공급되면서 D램 수요가 폭발했고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이제 모바일 D램에서 수요가 폭발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2010년에 클라우드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를 보고 있는데 AI 서버도 어느 순간 한계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어떤 화면 안에 있는 AI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좀 화면 밖에 튀어나와서 움직이거나 운전을 해주거나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뭐 드론이 날아다니거나 방산까지 확대되는 그런 피지컬 AI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판단한 다음에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마 클라우드로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그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설계해서 새로운 방식의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향후에 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런 세상이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최근 삼성전자 뉴스를 보니까 네. HBM5를 이을 ZHBM이 나왔거든요. 아, 예. 그건 얼마나 더 성능이 좋은 걸까요? 일단 성능은 기존 HBM5에 비해서는 8배 오. 그리고 같은 전력에서는 2점 몇 배 정도라고 들었었는데 이제 ZHBM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연산장치가 있으면 거기 옆에 아파트를 쌓는 게 HB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ZHBM은 주상복합이에요. 연산장치 위에다가 이제 올려버리는구나. 아파트를 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 두 개에서 화물을 주고받는 구조인데 네. 이거를 그냥 위에 쌓아가지고 같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로 화물을 주고받는 구조이니까 당연히 더 빠른 것인데 조금 달라진 것은 원래 HBM은 8스택에서 12스택 정도 쌓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연산장치 위에 쌓아놓으면 연산장치에서 아주 많은 열이 발생할 텐데 좀 그것이 네. 잘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ZHBM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단 정도 쌓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대신 처리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대신 그래서 TSV 그러니까 수직 통로를 10배 밀도 가까이 더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처리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대역폭을 확 늘려가지고 해결한 거죠. 엘베를 더 많이 듣는데 그쵸, 그쵸. 식으로. 같은 주상복합인데 엘베를 원래 10개쯤 운영하던 네. 것을 뭐 100개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뭐 저장은 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5에 비해서는 8배 그리고 뭐 같은 전력상에서는 6배, 7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전성비가 좋아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정말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고 1%만 줄어들어도 거의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향후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 실험실 레벨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양산 레벨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뭐 연구가 좀 더 돼봐야겠죠. 메모리도 전기를 많이 먹어요. 메모리 전기 많이 먹죠.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는 사실 전기를 많이 먹어서 반도체마다 설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서버용은 전기를 많이 먹어도 성능이 잘 나오게 설계하고 그렇죠. 핸드폰용은 좀 저전력으로 설계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전성비가 좋아진 게 ZHBM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 이 열풍은 언제까지 갈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3년 정도는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PC, 핸드폰, 클라우드 그리고 지금 AI인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은 막 계속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만 한계가 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한 명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물건을 준다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은 3년 뒤에는 그냥 평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제 천재가 나오지 않았을 때 기술을 극복하는 방향성이 보통 특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퀀텀 점퍼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걸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게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자체 AI 같은 걸 개발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한정된 자금으로 예.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할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지 이런 그거를 고민. 여기서 물어보면 답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만의 이 특장점. 장점. 네. 아주 강한 장점들이 많이 있고 저는 삼성전자가 무조건 더 잘 될 거라고 답이 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하나의 사업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걸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TSMC와 함께 하고 있긴 한데 다른 회사라는 것은 사실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ZHM 같은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시스템 LSI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최적화하기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말고도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이 사업이 다변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인데 나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캐시카우가 다변화되어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로봇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로봇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쵸, 네. 그러면 로봇에 아까 온디바이스부터 메모리가 다 이제 붙여서 구현이 될 건데 어쨌든 싹 세팅해서 심어서 나올 테니까 오히려 그때 되게 서로 완전 딱 결합된 형태가 맞아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부서가 다 달랐던 게 아니라 다 이게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런 게 완성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전에서 로봇 청소기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자기 넣을 데가 있어서 만들어야 자꾸 불량도 고치고 더 발전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사업이 있어야지 사실 계속 좋아지는 거라서 가전과 협력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 초기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재빠르게 엔비디아의 손을 잡아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유리함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직원이랑 하이닉스 직원은 사이가 서로 안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 좋은가요? 서로 부부인 케이스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뭐 오. 동탄에서 술 먹다가 옆 테이블 하이닉스 우리는 삼성전자야. 아, 네, 서로 이제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전처럼. 예. 근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보통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구실 나와서 누구는 삼성 가고 누구는 하이닉스 맞네, 가고 맞네, 이런 맞네.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저도 네, 하이닉스 네. 아는 형들 아주 많거든요. 네, 다 그래서 지인들. 사이가 좋은데 대신 그 선이 있죠. 서로 건들면 안 되는 선 같은 게. 니네 수율 몇 프로 너네 HBM 괜찮니? 뭐 사실 저희 HBM 되게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있었죠. 그런 얘기하면 좀 네, 싫어했고 네,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더 우세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 네. 반박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한번 네? 저는 아직 그 두 기업에서 광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몸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럴 때 어. 하나를 골라주셔야 네, 확실하게 하나 골라서. 억지 야, 이제 나 근데 갤럭시 쓰고 있네 지금. 알고도 다른 삼성전자 네, 저 갤럭시 S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광고만을 노린 아니 근데 애초에 주가의 흐름이 여기 안 오르고 여기만 오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다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내서 뭐가 더 오를까요?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메모리 전체로 봐야 되니까. 마이크론도 같이 올랐잖아요. 여기는 사실 경제 채널이니까 네. 그게 저는 쪼개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있어요. 창신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현직자들이 느끼고 있어요? 국내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무조건 다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창시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네. 아, 네. 하이닉스는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기랑 경쟁하는 것이지 저기 뒤쪽은 잘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잘 될수록 예.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전력과 발열이라고 생각해요. 아, 결국에는 도로가 넓으면 다닐 때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열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조그매지면 조그매질수록 전선이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같은 전하가 통과하는 것이 발열을 많이 일으킬 것이고 나중에 정말 작아지면 양자역학 들어보셨나요? 알죠. 아주 작은 네.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정말 작아지면 디램 메모리는 이제 전하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1,0을 구분하는 친구들인데 아주 작아지면 양자역학적으로 전하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 양자역학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사실 이거는 완전 난제입니다. 지금 반도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난제예요. 아니, 맨날 반도체 같은 10년 전만 하도 우주인 잡아다 기술을 만들었다 하는데 네. 그게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전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그 연구원분들 좀 대단한 분들이다. 네, 어쨌든 지금 빅테크들 돈 잘 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러워했던 시절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열어서 보니까 웬만한 빅테크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AI를 열었는데 실제로 돈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피와 땀을 들어서 만들었던 이제 현직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가 또 2부, 3부에서도 또 다른 거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